네,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솔라나 디앱들을 사용해본 유저의 시각으로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자는 아니라서 내용이 조금 라이트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나는 2017년 아나톨리가 설립한 뒤로 2020년 메인넷이 정식 출시됐는데요. 근데 21년과 22년 두 가지 이슈로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넷 출시 이후 빈번한 네트워크 중단 이슈가 있었는데요. 총 11차례가 있었고, 솔라나가 네트워크를 중단하지 않으면 신기하다라는 반응들도 곳곳이 있었어요. 올해 역시 민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로 네트워크 중단이 발생하긴 했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훨씬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22년 말 FTX 파산으로 큰 이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솔라나 시가총액은 22년 1월 기준 550억 달러였지만 파산 이후 30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뒤늦게 웹3로 오신 분들이라면 FTX와 솔라나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솔라나가 FTX에 연관이 있는 이유는 당시 FTX가 솔라나 행태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FTX를 창립했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셀럼 프로토콜을 주도했으며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스테파이낸스, 솔스타트에 투자를 집행했어요. 이외에 뭐 스타틀라스, 메테오라 등이 있었는데 이들도 FTX가 무너지면서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 솔라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은 빈코인과 디파이 섹터별 성장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TBL, 그러니까 디파이 총 예치금 역시 급상을 보였어요. 솔라나 디파이 TBL은 지난해 8월 대비 3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상승했어요. 물론 이 상승세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민코인이라기보단 디파이 섹터 중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상품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민코인 파트에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솔라나 덱스에서는 고양이 코인, 강아지 코인 또는 미국 대선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는 트럼프를 모방한 코인 등 다양한 민코인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민코인 플랫폼인 펌프닷컴에서는 올림픽 기념으로 신유빈 선수를 따라한 유빈 코인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민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블록체인이나 웹3 시장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생긴 시장인 만큼 민코인 역시 이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와 민코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냐 하겠지만 솔라나의 고유의 장점이고 민코인을 유행시킨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저렴한 수수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비교하기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이 디파이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어 1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비교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사전을 보시면 이더리움의 평균 수수료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0.26달러에 해당합니다. 솔라나의 평균 수수료는 약 0.037달러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는 이보다 더 낮은 0.02달러 언저리에 해당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봐도 저렴한 수수료인 게 눈에 띄긴 합니다. 다음으로 빠른 트랜지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POW, POS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솔라나는 DPoS라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과 POS라는 역사 증명 방식을 결합했습니다. 특히 POS는 솔라나가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인데요. DPoS는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밸리데이터한테 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POS는 네트워크 자체에 위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처럼 특정 개수를 갖고 있거나 유동성 스테이킹에 의존해야 하는데 DPoS를 활용하면 좀 더 탈중화가 쉽고 유저 친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러한 DPoS를 통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 POH는 블록체인상 트랜잭션 또는 이벤트가 발생한 순서를 기록하는 메커니즘인데요. 한마디로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여 트랜잭션 수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POH는 트랜잭션 타임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를 제공하여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라는 장점은 디파이 D앱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이미지는 솔라나 기반 디파이에서 TBL 기준 탑 10 안에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뒤에서는 특정 디파이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토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인데요. 다른 솔라나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다르게 자체 밸리데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트에서 발생하는 MEV 수익을 지토솔을 보유자에게 분배합니다. 한마디로 지토솔을 보유하면 솔라나 스테이킹 보상과 MEV 수익률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앞에 디파이 프로젝트 리스트 중에서 마리네이드 파이낸스, 블라드 스테이크, 생텀도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에 해당합니다. 현재 솔라나의 대부분 TBL은 유동성 스테이킹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재 솔라나 생태계에서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랜딩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덱스를 통한 유동성 풀 공급 정도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유저들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레이디움은 중앙지석과 주문 시스템 기반 덱스인데요. 원래 세럼 프로토콜을 활용한 덱스였는데 FTX 사태로 세럼 프로토콜 유동성이 줄어든과 동시에 같은 해 12월 익스플로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때 440만 달러 가량 도난을 당했는데요. 솔라나 개발자 커뮤니티가 비교적 단단한 편이에요. 이때 개발자 커뮤니티가 직접 세럼 프로토콜을 포함해서 오픈북 덱스를 론칭하고 레이디움에 통합했습니다. 이때 도난당한 자산을 커뮤니티 트레저리를 통해 모두 보상을 했으며 현재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어요. 레이디움은 솔라나 생태계 프로젝트면 토큰 유동성 풀을 만들 수 있고 풀에 대한 보상 설정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초기 생태계 입장에서 쉽게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테오라는 일드 파밍 프로토콜로 솔라나 생태계 토큰들의 유동성 레이어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예전 이름은 머추얼 파이낸스였는데 리브랜딩으로 메테오라가 됐습니다. 이 리브랜딩과 함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해 안전하고 최적화되어 있으며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일드 레이어를 제공하는 것, 솔라나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 레이어가 되어 대출 프로토콜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통합하는 것,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자산 레이어를 구축하여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메테오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에 따른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유저가 풀의 위험들을 설정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유저 입장에선 편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주피터는 디파이 어그리게이터입니다. 어그리게이터란 디파이 모든 서비스를 다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피터는 올해 초 성공적인 에어드랍으로 화두가 되었는데요. 주피터는 초기 메테오라와 세럼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됐지만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고 21년 11월 독립된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피터를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크게 현물과 선물 탭으로 나뉩니다. 현물은 말 그대로 퍼펙추얼 트레이딩과 현물에서는 썰 리밍 기능뿐만 아니라 디스의 기능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디스의 기능은 요즘 솔라나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추가하는 기능 중 하나예요. 선물은 말 그대로 퍼펙추얼 트레이딩과 JLP가 있습니다. JLP는 다른 유동성 풀과 유사한 형태인데 주피터를 사용하는 트레이더가 거래를 할 때 상대편 거래자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 유저가 레버리지 포지션이 열 때 풀에서 토큰을 빌릴 텐데 그 토큰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JLP의 API가 굉장히 높은데 이 수치는 풀 게시 및 청산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 같이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두 체인을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저는 이 둘의 비교 대상을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자가 추구하는 트릴레마가 다릅니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는 확장성, 탈중앙성, 보안성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더리움은 트릴레마는 탈중앙화와 보안에 집중되어 있고 솔라나 트릴레마는 확장성과 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둘은 서로 트릴러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비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유저들의 투자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무리 솔라나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빨라도 오랫동안 이더리움 생태계를 사용해오던 유저 입장에서는 비싼 가스비를 지불하면서도 이더리움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더리움을 몇 년 동안 사용해왔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친숙할 텐데 솔라나가 이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더리움과 솔라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파이 프로젝트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프로젝트들을 보면 유행을 따라가는 게 일종의 룰이 된 느낌입니다. 최근 에어드랍 이슈만 봐도 그렇고 한 곳에서 파밍을 시작하니 모든 곳에서 포인트 파밍을 따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도 유동성 스테이킹이 디파이 섹터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유동성 스테이킹 서비스가 솔라나 생태계에 어울리는 디파이 상품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은 예전부터 디파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스테이킹이 유행을 하더라도 핸들 파이낸스처럼 일명 디파이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는 최적화가 된 생태계인데요. 솔라나는 팬들과 같은 프로젝트가 없을 뿐더러 앞서 말한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특화된 체인이 가진 디파이 상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유저 친화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TV를 올릴 수 있으면서도 좀 더 확장성 높은 상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